안녕하십니까. 알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9강의 내용으로 특수목적형 대상 그 상편으로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에서 특수목적형 대상 상편 신체적 장애 부분입니다. 특수목적형 대상 장애에서 장애 범주의 분류 110에서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특수목적형 대상의 정의. 장애, 질병을 포함하여 장애나 질병으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대상은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범주의 분류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 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 또는 판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장애 범주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표 2-1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범주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1989년도에 장애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는 1차 장애 범주를 확대하여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즉 기존 5개 유형에서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장애로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다음 2003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는 2차 장애 범주를 확대하여 안면장애, 간질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등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 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회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에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2007년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는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19년 이전에는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201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 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던 것을 이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종전에 4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이런 식으로 장애 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 범주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0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장애 범주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또다시 외부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능의 장애로 나누고,
정신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기능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변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지체장애라고 하고, 뇌병변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뇌병변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시야 결손장애를 시각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를 청각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를 언어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면장애입니다.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 추상, 함몰, 비유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다음 내부기관의 장애입니다.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이렇게 내부기관의 장애를 분류하는데, 좀 더 세부 분류를 해보면 신장장애는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그리고 심장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이 이상된 장애를 심장장애라고 합니다. 다음 간장애입니다.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다음 호흡기장애입니다. 호흡기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 기능 이상. 다음 장루 및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및 요루를 장루 및 요루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뇌전증장애입니다. 뇌전증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장애가 뇌전증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적 장애입니다. 물론 정신적 장애를 세부적으로는 다음 하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류 범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를 하고, 또 소분류를 보면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라 하고, 자폐성 장애는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를 자폐성 장애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제2020-16호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표 2-1-2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시기 페이지 110입니다. 이 장애 진단 시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 중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구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 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위로 합니다. 예위로 하는 것은 지체절단, 척추구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 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위로 하여서 6개월간 지속해서 치료받은 후에 장애 진단 받는 게 아니라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뇌병변 장애입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 여기서 파킨슨병은 제외를 합니다. 이러한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위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음은 장애 유형의 신장장애입니다. 신장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는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다음은 신장이 아닌 심장장애입니다. 하트, 카디악이죠. 심장장애. 장애 진단 시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다음은 호흡기장애입니다. 호흡기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의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 호흡기 장애를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도 호흡기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루 및 요루 장애입니다. 보건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이 장루는 복기음 절제 수술 후 S결장루, 전대장 직장 절제 수술 후 시행한 말단형 희장루 등이 장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루, 요관 피부로 희장 도관 등의 요루의 경우에는 장루 및 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의 보건수술이 가능한 장루 및 요루의 경우에는 장루 및 요루의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장애 진단 시기가 되겠습니다. 장애 진단 시기가 되겠습니다. 뇌전증 장애입니다. 뇌전증 장애는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 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전반성 발달 장애, 즉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신체적 장애 중에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 개념은 몸 중 골격이나 근육, 관절, 신경 중 일부나 전체의 질병이나 위상으로 인해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개념은 몸 중 골격이나 근육, 관절, 신경 중 일부나 전체의 질병이나 위상으로 인해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체장애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지체장애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발적이 아닌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지체장애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를 절단장애, 팔다리, 척추장애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변형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법의 지체장애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13입니다. 지체장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의를 보면은 첫 번째로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번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은 손가락 뼈죠.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1지골 관절 여기죠. 세 번째, 한 다리를 발목 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발목 여기는 리스프랑이라고 하는데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그 뼈입니다. 그런 발목 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리스프랑 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도 장애로, 지체장애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2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번째,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엄지와 둘째 손가락이 중요하니까, 그 기능이 중요하니까 이런 엄지손가락 기능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 기능 잃은 사람도 지체장애로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척추가 변형됐거나 기형이 있는 사람도 지체장애로 보는 것입니다. 7번째, 위 각목, 즉 이 6가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지체장애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 이 3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3입니다. 먼저 골격계의 원인은 골격계의 절단 및 기형, 골격과 골격을 연결하는 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애. 다음 신경계의 원인입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말초신경계의 장애. 다음 근육계의 원인입니다.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는 근이영양증, 선천성 기형, 사고, 감염, 종양 등에 의한 정형외과 장애가 근육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우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시 고려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페이지 113에서 14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의 특성을 보면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절단장애, 패자의 심리. 다음은 신체적 장애의 각 장애별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장애의 특성은 우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페이지 113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그렇겠죠? 특히 후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 능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절단장애입니다. 패자의 심리, 심리적 위축,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관절장애, 급변하는 날씨와 온도, 조건, 휴식 없는 격렬한 활동, 위상, 삐걱거림, 감염된 관절의 과도한 사용, 통증, 이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체장애의 특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체기능장애인, 즉 소아마비죠.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소아마비, 근육 혹은 관절 고통, 통증이 되겠죠. 피로,
지구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다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아미오트라픽 레러럴 스클레로시스, 우리말로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루게릭이라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이 병으로 앓다 죽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루게릭이죠. 그래서 루게릭병이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 쇠퇴해져가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근위축성 컴맞지고 측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틀린 용어죠.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입니다. 아미오트라피 레러럴 스클레로시스, 우리말 보통 루게릭병 하죠. 이러한 루게릭병의 특징은 인지 및 의사소통 기술들은 손상되지 않으며 감각과 협응력이 손상되지 않으므로 가벼운 물체들에 대한 미세 손 및 손가락의 기민성은 유지되나 악력, 이렇게 쥐는 힘이죠. 악력과 물체를 들어올리는 능력들은 꾸준히 악화된다. 운동 근육들이 꾸준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좌식 작업이 가능하며 걷기 능력이 점점 상실될 수 있으므로 휠체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 휠체어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성 척수 근위축증입니다.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입니다. 진행성 척수 근위축증. 인지 손상은 거의 없으나 사회적 지체와 극단적으로 신체적 의존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마이에스테니아 그래비스입니다. 이러한 중증 근무력증 장애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고려할 사항으로는 인지, 학습 능력, 운동 협응과 기민성은 손상되지 않으며 빈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좌식 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들기, 운반하기, 당기기, 추운 환경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진행성 근이양증입니다. 진행성 근이양증,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라 디스트로피죠. 이러한 진행성 근이양증의 특징은 대부분의 신체적 문제들은 근육들의 수약에 관계되며 악력은 감소하나, 이렇게 꽉 쥐는 힘은 감소하나 손과 손가락의 기민성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좌식 작업이 우선이나 초기 혹은 느린 진행성 형태들은 어느 정도의 무거운 작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우선 뇌병변 장애의 개념을 살펴보면 뇌성마비, 위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그리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위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기질적 병변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이 제한받는 경우가 뇌병변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뇌병변 장애의 발생 원인을 먼저 뇌성마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뇌성마비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나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뇌성마비라고 합니다. 뇌성마비는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성마비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산이나 미숙아에게서 그 발생률이 높고, 출산 시 난산으로 인한 산소결핍,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연탄가스 또는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그리고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도 뇌성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 중에 위상성 뇌손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상성 뇌손상은 모든 나이대에 발생할 수 있고 폐쇄성 손상과 관통성 손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폐쇄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뇌손상이 폐쇄성 뇌손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관통성 손상입니다. 관통성 손상은 총상이나 자상과 같은 침범 부위에 열상을 일으키며 감염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관통성 뇌손상이 되겠죠. 다음에는 뇌변변 장애 중에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몸의 반대쪽 절반에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발생한 부위 몸의 반대쪽 절반에 갑자기 마비가 오죠. 이러한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뇌에 피가 고인 것을 뇌출혈이라 하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콜레스테롤, LDL 같은 것이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러한 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마비입니다. 마비. 이러한 마비는 잠자는 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말이 잘 안 되거나 말이 어두운하고 이렇게 되죠. 또는 어깨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뇌졸중. 이러한 뇌병변 장애의 특징은 보면은 주증상은 근육의 마비나 대부분의 경우는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의 여러 장애를 동반하며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약 70%는 지능이 낮아 학습과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약 70%가 지능이 낮아 학습과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감각장애 중에 첫 번째 시각장애입니다. 감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게 있겠죠. 언어까지. 시각장애 개념은 눈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을 총칭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0.2가 아니라 0.02 이하인 사람. 두 번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이것은 0.02가 아니라 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 또 세 번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인 사람. 네 번째,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각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의 발생 원인은 페이지 116입니다. 시각장애의 선천적 원인으로는 유전성이 가장 높고, 이유를 모르는 생리적 원인, 풍진, 산소 문제와 원인 불명순이며, 후천적으로는 출산 전 영향이 유전 등에 의하여 종양, 독소 등이 있는데 많은 것이 원인이 불명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의 특성을 살펴보면 점자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점자 블록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시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점자 블록을 설치를 한다. 도구에 점자를 붙여서 이용하도록 한다. 주변 환경 인지가 어려우므로 장애물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숙지하도록 한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심리적 분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사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철저한 준비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각장애 중에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의 개념은 청각 경로의 어느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듣는 정도가 정상에서 일탈되는 현상을 말하며 크게 농과 난청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농과 난청을 정의해보면 농은 보청기의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청기를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를 농이라 하고, 난청은 보청기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력으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잔존 청력을 가진 경우, 좀 잔존 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각장애의 정의를 장애인 복지법에서 보면은, 이건 양성규제에는, 올해 양성규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참고해 봤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두 번째,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또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자를 청각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그래서 두 귀로 들리는 말소리가 깔끔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50% 이하도 청각장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장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이염, 위상성 고막 파열, 뇌 이질환, 가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신경 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청각장애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의 특성.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한다. 구화를 활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화 시에 입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구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 입을 가리면 절대 안 되겠죠. 또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등이나 경고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소리 증폭기나 지시문을 글로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활용한다. 그리고 평형장애의 경우 보행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 환경을 말끔히 잘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장애입니다. 감각장애 중에 언어장애, 그 개념을 살펴보면 구음기관이나 조음기관, 즉 말을 하거나 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관을 구음기관 또는 조음기관이라고 하죠. 윗입술, 아랫입술, 윗니 등이 구음기관 및 조음기관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음기관 및 조음기관과 같은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언어에서 이탈되어 음의 고저가 적당하지 않거나 발성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방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언어장애에는 음성장애, 발음 또는 조음장애, 음을 만들어내는 작용이죠. 또 실어증, 유창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언어장애에는 크게 세 가지 발생 요인이 있는데, 지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장애의 발생 원인 중에 먼저 지적 요인을 살펴보면 지적 능력과 어휘수, 발음 문제, 언어 완성 능력 장애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어장애의 신체적 요인을 보면은 감각기능, 신경계통, 언어운동 기능장애 등이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장애의 발생 원인 환경적 정서적 요인은 유아기의 언어 습득은 가정 환경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장애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은 말의 소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 의미 전달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와 같은 간접적인 소리 전달 통로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하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유창성 장애를 가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긴장하면 유창성에 더 많은 문제를 부여 심해지므로 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중에 특수목적형 대상, 그 상편으로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객관식 문제, 즉 1차 시험을 대비한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양성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만든 슬라이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 2003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2차 장애 범주를 확대하여 안면장애, 간질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를 포함시켰다. 맞는 말입니다. 2.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신지체를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명칭을 변경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신지체를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3. 2017년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간질장애를 뇌전증 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4. 201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 등급이 장애의 정도를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구분하였다. 틀리죠? 그간에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나누던 것을 201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문제 2. 다음 신체적 장애 중 외부 기능의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페이지 111입니다.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언어장애, 다 외부 기능의 장애 범주에 포함되죠. 4. 호흡기 장애, 이것은 내부 기능의 장애 범주에 포함됩니다. 4번이 틀립니다. 문제 3. 다음 중 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페이지 110입니다. 1.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의 진단 시기는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질병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맞습니다. 2.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맞는 얘기입니다. 3.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위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 파킨슨병은 6개월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틀린 얘기죠. 파킨슨병은 1년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것은? 페이지 113입니다. 1. 지체장애의 개념은 사람의 몸 중 골격이나 근육, 관절, 신경 중 일부나 전체의 질병이나 위상으로 인해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맞는 것입니다. 2. 지체장애인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맞는 얘기죠. 3. 지체장애인은 한 다리를 발목뼈 관절 이하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틀리죠. 지체장애인은 한 다리를 발목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4.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맞는 얘기죠. 문제 5. 지체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페이지 113입니다. 1. 골격계의 원인. 맞죠? 2. 신경계의 원인. 맞죠? 3. 근육계의 원인.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체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의 원인. 4. 뇌의 원인은 아니죠. 문제 6. 다음은 지체장애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페이지 113에서 114입니다. 1.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맞죠? 지극히 맞죠. 2. 절단장애는 패자의 심리, 심리적 위축, 우울 등을 경험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3. 관절장애는 급변하는 날씨와 온도, 조건, 휴식 없는 격렬한 활동, 위상, 삐걱거림, 감염된 관절의 과도한 사용, 통증 및 이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 능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고 수용하는 데 용이하다. 틀리죠.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 능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고 수용하는 데 의지와 적용하는 기술이 요구된다가 맞습니다. 의지와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7. 다음 중 뇌변병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페이지 114에서 115입니다. 1. 뇌성마비 맞습니다. 2. 위상성 뇌손상 맞습니다. 3.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틀리죠. 4. 뇌졸중 이 뇌졸중도 맞습니다. 그래서 뇌변병 장애는 뇌성마비, 위상성 뇌손상, 뇌졸중 이 세 가지가 있죠.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또 분류가 되죠. 3번에 있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루레릭병이죠. 운동에 사용되는 근육이 자꾸 위축되어가는 그러한 병이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입니다. 문제 8. 다음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뇌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2.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뇌졸중은 뇌신경장애이다. 틀리죠? 뇌졸중은 뇌혈관장애이가 맞습니다. 4. 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마비이다. 맞습니다. 문제 9. 다음 시각장애 기준 중 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것은 페이지 116입니다. 1.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0.2가 아니라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시각장애입니다. 2. 좋은 눈의 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틀리죠? 좋은 눈의 시력이 0.5가 아니라 0.2 이하인 사람이 시각장애입니다.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인 사람. 맞습니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인 사람이 시각장애입니다. 4.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이것이 또한 맞습니다. 문제 10. 다음 중 청각장애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1.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함.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2. 구화를 활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화 시에 입을 가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틀리죠? 구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입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입을 가리지 않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등이나 경고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소리 증폭기나 지시문을 글로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문제 11. 다음 중 언어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17페이지입니다. 1. 의사소통 시 의미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2. 전화통화와 같은 간접적인 소리 전달 통로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활동이 자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전화통화 말고 직접 대화를 해야죠. 3. 적절한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자주 한다.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되죠. 직접 대화를 해야겠죠. 4. 유창성 장애를 가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긴장하면 유창성이 더 많은 문제를 보여 심해지므로 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상문제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특수목적형 대상 중에 상편으로서 신체적 장애 2차 시험을 위한 주관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특수목적형 대상의 정의를 기재하세요. 페이지 110을 참조하면 됩니다. 문제 2. 뇌변병 장애의 진단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페이지 112입니다. 문제 3.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지체장애자의 정의를 기재하세요. 페이지 113을 참고하면 됩니다. 문제 4. 지체장애의 주요 발생 원인을 구분하여 설명하세요. 페이지 11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아메로트라픽 레럴 스크레로시스, 루렉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내용은 페이지 113에서 114에 있습니다. 문제 6. 진행성 근이양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내용은 페이지 114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7. 뇌성마비 발생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페이지 114에서 115페이지입니다. 문제 8. 시각장애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은 페이지 116입니다. 문제 9. 청각장애자의 농과 난청을 구분하여 설명하세요. 페이지 116에서 117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 뇌병변 장애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사항은 페이지 115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9강으로서 제1권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중에 특수목적형 대상의 이해의 상편으로서 신체장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정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꼭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